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바로 그날 민주당 대변인이 저를 비난 내지는 욕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상희 교수가 민주당 입당과 탈당을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거 관심 가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지금 징계 8개월 당원권 정지, 그 징계를 먹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밀려나는 사람을 부당하게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몰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등에다 대놓고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주 간판 대변인이 그런 짓을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가 저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성 있게 사과하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1월 16일자 제 페이스북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 이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탈당 이유로 4가지 정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되어 있다.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끝내 사퇴를 거부했다. 포퓰리즘과 반민주 적폐 개혁을 거부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17일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걸 대다수의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소식을 접하고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떠나가는 사람 등에다 대고 가당치 않은 헛소리를 해서 저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윗 글을 보고 리트윗을 하고 인용을 하는 트윗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데 입에 담기가 민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욕을 하는지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마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욕을 배웠는지 아주 욕도 찰지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상희 교수가 탈당하는 것이 뉴스가 되나요? 이상희 교수가 탈당하는 것이 뉴스가 되나요? 아니, 그 사람 그동안에 입당과 탈당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얼핏 보면 제가 엄청나게 막 입당과 탈당을 한 것처럼 정치 철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온 이 글을 보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험한 말로 저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에
제가요, 졸지에 이익을 쫓아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간판격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현 모 씨가 올린 바로 SNS에 글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제게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요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입당과 탈당을 3차례 했습니다. 3차례 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익을 쫓아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그런 입당과 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실을 밝혀 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1998년 5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30일 탈당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입당과 탈당이죠. 저는 1990년대 내내 보건의료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 창설하는 것, 이게 시민운동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죠.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는 정권교체를 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시민사회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 협약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대선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0대 대선 공약에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창설이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려면 기존에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으로 난립해 있던 이 난립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 즉 통합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통합 일원화를 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제도적으로 창설하고,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 여당은 이 일을 할 만한 정책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50년 동안 야당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책임지고 밀고 나갈 전문가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단체 연합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자, 사람을 좀 보내주시오. 이거 당신들이 제안한 제안을 정책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100대 공약에 포함시킨 건데 이걸 추진해야 되겠으니, 자, 전문가 한 명 보내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기로 했던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질 않죠.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대중 총재,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였던 제왕적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저는요, 김대중 총재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보건전문위원 임명장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예방의학 전문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창설, 그리고 의약분업 도입, 이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다음에 2년 4개월 만에 공채를 통해서 2000년 9월 1일부로 제주대 의대 교수가 된 겁니다. 2년 4개월 동안 제가 여당의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던 거죠. 자, 처음에 제가 여당 전문위원으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위원들은 당연히 당직을 가져야 된다, 입당을 하라. 그래서 당연히 입당을 했던 겁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입당을 한 거죠. 제가 뭐 입당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입당했습니까? 당직자는 고위 당직자죠. 제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의 실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당직자니까
당적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입당을 한 건 당연한 거죠. 절차를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교수로 가니까 이제 당연히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니까 탈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그 2년 4개월 동안 가서 봉사한 게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제가 헌신한 겁니다.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요. 제가 2년 4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의 첫 번째 그 전반기 2년 4개월 동안 제가 집권 여당에서 보건정책전문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2년 4개월 동안 일했으면서도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1998년이죠. 99년, 그리고 2000년 8월 말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한 달에 처음에 가니까 2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올라가지고 뭐 250만 원 이렇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한 25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활동비라는 명목이죠. 제가 전문의였지만 이 돈 받아가지고 경제적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공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시간 강사. 밤에는 시간 강사하러 갔어요. 돈 번다고. 집권 여당에서 주는 활동비로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민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꿈꾼 게 뭡니까? 제가 꿈꾸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손에 제대로 된 건강보험증 하나 쥐어드리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병원 문턱도 구경해 본 적이 없죠. 제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가서 사경을 헤맨 거 그거 빼고, 그건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만 3살 때 일인데 저는 기억도 없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제대로 처음 가본 거는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왔어야 처음 구경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제대로 못 가보시고 집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한이 맺힌 겁니다. 이제는 아프면 누구라도 병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아프면 아픈 만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전 국민 건강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러한 의료보험증을 국민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상의사 되는 거 포기하고 인턴 마치고는 바로 시민운동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시민운동 하려니까 뭘 알아야 하죠. 알려고 제가 대학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교수까지 된 거죠. 공부를 했던 동기가 제가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 거는 투쟁을 하려고, 시민운동을 제대로 하려니까 뭘 알아야 되잖아요. 의료보험을 개선하자 그러는데 의료보험에 대한 이론을 모르고 어떻게 제가 그걸 요구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들어간 겁니다. 보건정책을 전공한 거죠. 공부한 거죠. 그래서 야간에는 주로 수업을 듣고 낮에는 투쟁을 하고 이렇게 세월을 제가 보냈던 겁니다. 제가 의학분업을 한참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할 때,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전반기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동료 선후배 의사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같은 의료계로부터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특히 선배들에게는 제가 정말 험악한 제가 전화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반기 2년 4개월 있었으니 이거 그만두고 저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봉사하기로 했던 거가 원래 한 2년 정도였으니 제 인생에서 좀 험한 시기, 2년 소중한 시기인데 그것을 일을 한 거니, 근데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만하고 대학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야죠.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해야 되니까. 하려고 보니까 서울대학 빼고는 다 사립대학이잖아요. 제가 사립대학을 저를
오라고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제가 의약분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계에 손해를 끼쳤다. 특히 의약분업제도는 대학병원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사실은 제가 그 손해를 끼쳤다면 끼친 게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약을 그 대학병원 안에 있는 약국에서 줄 서서 받아왔잖아요. 지금은 처방전 받아서 대학병원 바깥에 나가서 약국 가서 처방전으로 약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결정적으로 관철시킨 게 바로 저거든요. 제가 있던 그 당에서, 그 당시에 집권 여당에서 그 합의를 하면서 그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되어 있던 병원을 전부 다 끌고 들어온 거는 이제 사실 제가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 교수들로부터 주요 대학들로부터 이제 교수 자리 얻는 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거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강원대학하고 제주대학 두 군데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제주도에 그 유배에 가셨다가 나중에 풀려났는데 나 뭐 한 1, 2년 정도 제주도 가지 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또 의료계의 분노가 풀리면 또 서울에 사립대학 이런 데 자리가 나면 뭐 갈 수 있겠지. 그리고 뭐 한 1년, 2년 제주도 가 있는다 생각하고 제가 제주도학교에 원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내 못 갔죠. 제가 왜 못 갔는지 아마 여러분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학교 내려온 지 한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잡혀가죠. 홍제동, 경찰청 홍제동, 서울입니다. 서울 홍제동 공안분실로 제가 제주도학교에서 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비행기 타고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진보의료원 사건인데요. 이것도 전부 다 90년대에 진보의료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공의료를 그리고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공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이걸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제도를 창설하자. 의료보험제도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창설하자. 이런 주장을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걸 제가 관철을 시키니까 그걸 걸어서 저를 괴롭힌 거였죠. 제가 그리고 8년을 그 횟수로 9년을 재판을 받아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거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가요 그 선택한 삶이잖아요.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뭐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소문도 나 있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제 지인들도 뭐 국민건강보험제도 그거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제도 때문에 안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제 고생과 저의 투쟁이 뭐 뿌듯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면 제가 살아온 삶이, 제가 선택한 그 삶이 뭐 후회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공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제가 그때 그 입당했던 거 그리고 탈당했던 거 이런 거를 마치 철새 정치인처럼 묘사를 하고 이거를 트위터 같은 데 돌리니까 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가지고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저의 공익적 삶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상의사가 되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뛰어들었던 그 시민운동의 삶을 모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게 정중하게 이거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입당과 탈당을 한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요, 민주당은 저에게 역사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특히 2007년 7월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어티를 창립하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그 조직을 끌고 나왔죠.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2008년, 9년, 10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쯤 되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부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말을 강령에 삽입한 아주 진보 개혁적인 정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연말, 2012년 연초 이때요, 이해찬 전 대표를 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성근 씨, 한명숙 전 대표, 이게 누굽니까? 소위 친노 세력이잖아요. 이 친노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때가요, 2011년 겨울, 2012년 봄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을 치렀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당시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영입 대상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게 일부 신문에 거의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복지국가 담론을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복지의 상징적 인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노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바로 그 한명숙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당의 간판 슬로건으로 복지국가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정당의 복지국가 담론을 우리나라에 공론화시킨 이상희는 아주 비례대표 후보자로 적격인 거죠. 그래서 저를 영입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한명숙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이제 처음 입문했던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좌장은 이제 이해찬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가 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친노가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좌우에는 그 당시에 이해찬 씨하고 김용익 교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해찬 씨는 이제 정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좌장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정치에 처음 참여한 문재인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정치적인 모든 역할은 이해찬 그 전 대표가 다 장악한 거죠. 그런데 정책 부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청와대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잖아요. 김용익 교수가, 서울의대 교수가. 이분이 사회정책 수석도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책을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익 교수를 소개하자면 이분은 1990년대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시민사회 운동을 쭉 해왔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의대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있을 때죠,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서울의대 교수로 시민사회 운동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을 때 이분은 청와대에 계속 계셨죠. 청와대에 이제 계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 민주정부의 보건복지 개혁 과정을 저와 함께 겪어온 저의 윗분이시죠. 저보다 한 12살 정도가 많으니까요. 한참 윗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해찬 씨와 김용익 교수가 문재인 변호사의 정치에 입문하신 분인데 각각 정무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제 저를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기로 이제 검토를 했었던 거잖아요. 김용익 교수는 저의 윗분으로서 저의 정치 입문의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영입된 거다. 나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구나.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 지원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이 이제 보통 한 3일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접수 기간 첫날에 바로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입당 원서가 필요해요. 입당 입당 입증이 필요해요. 입당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당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당적을 가졌죠. 그리고 당시에 300만 원이나 되는 심사비를 또 납부했습니다. 심사비 납부한 증명서를 또 첨부해야 이 서류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서류를 제출한 날, 그날입니다. 제출 다 끝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받아보니까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님이에요. 저보고 급히 좀 보자고 그러셔서 제가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다는 말씀이 민주당 그 친노 수뇌부에서 민주당 친노 수뇌부면 문재인 변호사하고 그리고 누군지 아시겠죠? 이해찬 전 대표 그런 분. 한명숙 대표는 뭐 사실상 당대표로 얼굴 마담이었고 실제로 좌우좌지하는 거는 그렇죠. 이해찬을 좌상으로 뭐 양정철 등등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노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비서관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해찬, 양정철 이 라인이죠. 이제 그쪽에서 김용익 교수가 이 복지 분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상희를 김용익으로 교체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익 교수에게 자꾸 김용익 당신이 국회에 들어오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거절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는 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김용익 교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던 거예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합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벌써 지원서를 제출을 해버렸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당연히 포기했죠. 선생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포기하죠. 근데 이미 이제 원서가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요, 김용익 당시 교수님을 쳐다보니까 그동안에 저를 정치 입문을 하라고 저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했던 그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냉랭하고 차갑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저는요 지원 기간 그 바로 첫날 그러니까 심사료 300만 원 하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첫날 하루 만에 입당한 거죠. 그날 입당하고 심사료 300만 원 냈죠. 그리고 그날 모든 건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상 탈당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씨가 주도했던 바로 그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저는 무참하게 서류 심사도 제가 통과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류 심사도 통과 안 돼. 서류 제출한 사람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를 서류 심사에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 심사에서 뽑힌 사람들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저를 서류 심사 단계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서류 심사도 통과 못한 이제 이상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저를 이제 날려야 되니까 저에게 서류 심사 점수를 낙제점으로 줘야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 낙제점 주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공천 과정을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이해찬, 양정철 그 라인이죠. 양정철 씨가 실제로 이제 그러고 다녔대요.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교수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정철이가 허겁지겁 오더니 그래 낙제점 줘야 된다고. 그래야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뭐 저야 뭐 어차피 안 될 거 그 낙제점 줘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려 주시니 뭐 저는 뭐 굳이 면접 보러 안 가도 되고 어차피 안 될 거. 양정철님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네, 그리고 김용희 교수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셨죠. 이제 그 교수도 은퇴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12년 선배 윗분으로서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모셨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을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할 때 시민사회 대표로 저를 가라고 하신 분도 그분이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2년 4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 2년 4개월이 교수가 늦어졌잖아요. 교수가 늦어지면 호봉 2년 4개월치가 계속 1년 동안 누적되면 그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제가 그걸 따지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시키면 가서 저 장관님한테 가서 이거 좀 해. 그러면 가서 물어버리고. 저는 정말 충견에 가까울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야, 결국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10수년에 걸쳐서 함께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실천했던 제 인생의 윗분인데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저 이 생각이 다 미치니까 도무지 제가 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리 그 친노 수뇌부에서 아니 이상이 되치는 당신이 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제 원서를 접수 다 하는 그날 접수하고 나니까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니 알아서 하라 하고, 그럼 니 알아서 하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에 하루라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내가 알아서 죽어줬지. 접수시키나 놓고는. 그래서 내가 입당이 된 거예요. 이재명 씨 아시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그래서 이게 누가 기획했습니까?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해찬 씨 등의 정치적 기획이잖아요. 친노 수뇌부 좌장 이해찬의 기획이죠. 양정철 등과 함께.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한동안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못해서 운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서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년쯤 지났을 겁니다. 한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우연히 거기서 제가 김용희 의원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그냥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참담했던 그 상처, 이거 이제 내 마음에서 지우자. 그리고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마음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저의 민주당 이제 두 번째 당적, 사실상 하루 만에 심사료 300만 원과 함께 뿅 하고 이제 날아간 거고 종결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요, 민주당 근처에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저는 민주당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니까요. 오로지 저는 복지국가 시민운동에만 아주 미친놈처럼 제가 몰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두 번째 입당과 탈당입니다. 이거를 저를 비난하시겠습니까? 민주당? 당신들이 나를 영입한다 그래 놔놓고는, 당신들이 접수하게 해놓고는
하루 만에 나를 날린 거잖아요. 이해찬, 양정철 등이 이상희 대신에 김영익을 꽂아 넣은 거잖아요. 힘으로. 당권을 진 사람이 힘이 있지 뭐 제가 뭔 힘이 있겠어요. 서류 심사도 통과 안 시키고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맨날 며칠을 울고 다녔잖아요. 서러워서, 분해서, 조롱당한 것 같아서. 이 상처를 주고, 이게 제 두 번째 입당과 탈당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은 내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뭐 정치 철새입니까? 이게 정치 철새예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그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가 민주당에 입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7일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며칠 전이죠. 제가 탈당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제 세 번째 입당과 탈당입니다. 제가 2012년 이후에 그러니까 저 대신에 김영익 교수가 국회의원이 된 바로 그 총선이 있었던 2012년 이후에 제가 복지효과 소사이어티를 기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시민운동.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복지효과 시민운동이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어려울 때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기를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복지국가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그런 시절에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공론화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니 민주당의 그 강령에 보편적 복지국가가 박힌 시절에 운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복지국가 의제가 제도권 속으로, 즉 정당 정치 속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이 요구됐던 거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겁니다.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복지국가 정치운동으로 이걸 연계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거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그 힘만으로는, 시민운동만으로는 복지국가 못 만든다 이거죠. 또 복지국가 정치만으로도 어렵겠죠. 복지국가 정치가 시민운동과 연계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복지국가 정치운동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모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풀뿌리 차원의 이게 정치운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풀뿌리에 기반을 둔 정치운동체, 그게 바로 복지국가 정당이죠.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자, 운동 차원입니다. 그랬는데 오래 끌고 가지를 못했어요. 2016년 총선 직후에 복지국가 당을 포기했죠. 저는 왜 포기했는가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 복지국가 당에다 쏟아부었는데 복지국가 당이라고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때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 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당과 그 안철수 당이 서로 갈라서 가지고 뭐 고래 싸움을 하니까 이 뭐 새우가 등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미안하다 말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다 보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서 복지국가 당은 희망이 없고 이미 몇 명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지국가 당을 이걸 포기하자. 그리고 주력은, 복지국가 당에 참여했던 주력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로 퇴각하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다시 살려내자. 그렇게를 결정을 하고 이제 저와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당을 떠났습니다. 복지국가 당을 이제 폐기한 거죠.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의 이제 운동을 방식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하고 뭐 캠페인 하는 거, 이걸로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효율성을 높이려면 방송이다. 팟캐스트가 있으니 여기를 출연하자. 그래서 제가 새가 날아든다. 새날이라고 하는 팟캐스트하고 교섭을 해서 매주 한 번씩 1시간 내지 2시간 출연을 했습니다. 그게 팟캐스트 출연이죠. 그리고 유튜브도 했죠. 제가 팟캐스트도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팟캐스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유튜브가 또 대세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도 제가 또 진행을 했죠. 출연도 하고 진행도 하고 방송에도 이런저런 건수가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복지국가를 키우려고.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입니다. 2020년 연초에 우연히 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 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과거처럼 당에서 그냥 순서를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국민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국민 경선을 하면 국민이 경선인단으로 참여해서 투표하고 그 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버떡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신선하죠. 신선해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소사이티 우리 저 내부 멤버들하고 회의를 했죠. 복지국가 소사이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복지국가 정치운동으로 연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풀뿌리를 기반으로 둔 복지국가 당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기성정당, 특히 복지국가 정당인 강령적으로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하는 이 민주당으로 가야 그래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국민 경선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저 이상희 교수가 나가서 아니 국민 경선에서 1등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4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그 팟캐스트도 한 3년 됐을까? 2017년부터니까 2016년 11월부터 했으니까 그건 한 뭐 횟수로는 4년이죠. 팟캐스트를 했으니 이제 인지도도 좀 있고 지지자들도 좀 있고 또 우리 회원들도 지지할 거니까 그 국민 경선에 출마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민주당을 통해 그 복지국가 정치운동의 꿈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정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입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민주당 입당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정치를 하기를 원해서 입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복지국가 정치운동을 통해서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연계하고 그 이후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런 당찬 꿈을 안고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 경선에 도전했던 겁니다. 이런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자의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해찬 전 대표의 민주당이 이해찬의 민주당이죠. 이해찬의 민주당이 이게 국민을 속였던 겁니다. 국민을 속였던 거예요. 이해찬의 민주당이 진짜 국민 경선을 한 게 아니에요. 무늬만 국민 경선, 껍데기만 국민 경선을 한 거예요. 저는 국민 경선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이 몇 등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적을 공개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게 무늬만 국민 경선이다,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공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1차인 거예요. 1차. 그러니까 국민 경선을 통해서는 예비 합격자를 추려내는 겁니다. 예선전인 거죠. 예선전. 1차 관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점수도 공개 안 하니 그냥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60명 떨어뜨리고 한 40명을 갖다가 그 1차 관문 통과한 멤버로 뽑아내는 거, 거기에 국민 경선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0명을 뽑아놨다 치고
그럼 이 사람들을 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1번, 2번 이렇게. 순위 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 당선 순위 정하는 거. 이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순위 투표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중앙위원이 누굽니까? 중앙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당연직 아니면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았잖아요. 2012년 이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당과는 거의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제가 민주당 안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봤자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고, 뭐 전화한다고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일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연줄이 없었으니 저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뒤늦게 속았구나 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순위 14번을 받았습니다. 14번을 받았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도 탈당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왕 이제 제 뜻으로 들어왔으니 여기서 내 길을 이제 개척하자.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 열정 여기 다 쏟아붓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굳게 마음 먹었죠. 앞에 2번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는 한 번은 그냥 취직을 한 겁니다. 그 취직도 내가 먹고 살려고 취직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저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헌신해 달라고 시민사회 요청해서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인 이사인 교수가 가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설득을 하고, 또 김영희 교수가 이 선생 당신이 좀 가주시오. 했으니까 내가 간 겁니다. 그래서 내 교수 되는 시기만 3년 늦어졌잖아요. 2년 6개월. 어쨌건 그래서 제가 그걸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정치하려고 입당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치를 하려고 입당한 거 맞죠? 하루 만에 그게 무산됐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고 팽당한 겁니다.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 팽시킨 주체냐? 누가 사기친 주체냐? 이해찬의 민주당이죠. 한명숙의 민주당. 사실 이해찬의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저는 그거 정치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정치 해본 적도 없어요. 하루 만에 끝났어. 하루 만에. 그리고 세 번째, 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당한 건, 이거는 정말 제 의지에 의해서 이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내 인생 마지막 얘기 한번 걸어보겠다고. 시민운동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이 시민운동을 정치운동과 연계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운동도 살고 정치운동도 시민운동과 연계되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가치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한 거죠. 그런데 14번 받았으니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다 뼈를 묻겠다.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병을 만났어요. 이 복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병? 그렇죠.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분이 기본소득을 자기 정치의 전면에 내걸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뻥 터진 겁니다. 언제?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바로 그 3월, 4월. 제가 피를 받던 14번 번호 받았던 바로 그 4월. 근데 그게 코로나가 3월에 터지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정치 슬로건이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정치 슬로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재난기본소득 주자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자. 그 기본소득이다. 그렇게 막 떠들었던 겁니다. 3월 내내 떠들어버리니까, 4월 내내 또 떠들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적으로 스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KBS에서 5월에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기본소득 당신은 반대하시죠? 네,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찬반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불러주시면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꼭 좀 불러주십시오. 이거 토론이 돼야 되는데 토론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해서 정치 캠페인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론해야 되는데 KBS에서 토론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무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오셨더라고요. 4명이 토론하는 건데 제 상대편 2명 중에 1명이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그걸 토론했죠. 근데 그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싫어하는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제가 토론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상이 띄우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토론 잘했다 그러니까 뭐 잘했는 것 같다 했죠. 아니야 다를까 그 이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저를 더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5년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왔을 때 제가 그걸 글과 말과 방송으로 제가 반대했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손가락 혁명군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저를 그렇게 좌표 찍어놓고 저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괴롭혔는데 5년 만에 거의 다시 또 이제 재연된 셈이에요. 5년 아니죠. 한 4년 만에 재연된 셈인데 한 3, 4년 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민주당의 강령에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민주당 강령과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소득을 당연히 비판하고 이거 되면 망국적이다. 나라 망한다. 민주당도 망하는 거다. 민주당의 강령을 지키려고 저는 노력했던 거니까 저는 애당 행위를 한 거고 강령과 배치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는 해당 행위, 당의 이익을 해치는, 당의 노선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처벌받아야 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당 행위, 이 당의 노선이고 민주정부의 노선인 복지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저를 징계하라고 하는 안건이 회부된 거예요. 근데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저를 징계를 못하고 기각 처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처를 입었죠. 저 민주당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구나. 큰일이다. 그러고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고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제가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선언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은 다시 저를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끈질기죠. 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반대한 것은 이제 5년 동안 계속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되니까 근데 저를 다시 또 징계에 또 회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1년 11월 29일 제가 8개월 당원권 자격정지. 8개월 당원권 자격정지는요, 이게 중징계입니다.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너 나가라. 이 정도 징계 당하면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공천도 못 받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버티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후보가 거의 이제 뭐 사퇴할 일도 거의 없어졌고, 이대로 후보 등록을 하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당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본소득 비판하고, 그 다음에 탈모 치료, 뭐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 이런 거 비판하고, 이걸 포퓰리즘이다 비판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당의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한다고 제가 욕만 얻어먹을 뿐이죠. 그래서 비판을 계속 이어갈 여건이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탈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망국의 길이 구체화되는 건데 적폐가 온 나라를 더럽힐 텐데 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당한 겁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입당과 탈당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 번째 민주당 입당이 이거 있죠. 제가 세 번째 한 거. 이게 비록 눈속임, 가짜,
짝퉁 국민 경선이었지만 제가 이게 참여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원해서, 진정으로 원해서 입당한 유일한 사례다. 제가 입당을 3번 했잖아요, 민주당에. 그 중에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진짜 입당한 거는 이번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입당했고 정치적으로 결단했죠. 그리고 한 번 탈당한 겁니다.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탈당하는 거는 내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탈당은 당한 겁니다. 내가 그냥 부적부적 그냥 걸어 나온 게 아니고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탈당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징계위원회 2번 회부됐고 한 번은 기각되고 한 번은 8개월 중징계 나왔지 않습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집요하게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세력이 저를 밀어낸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진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제가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정치 철새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누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요. 제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당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양아치들이죠. 이렇게 하는 짓이. 쫓겨나는 사람 등에다 대고 정치 철새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제게 사과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고 책임성을 담보한 아주 정중한 사과를 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저는요, 사과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툭 두고 제가 제기할 겁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